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종일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님이신데요. 최근에 성장과 통합이라는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인데 또 상임 공동대표를 맡으셨습니다. 모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건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네, 제가 뭐 또 즐겨 듣는 네. 그런 보는 방송이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교수님 예전에 네네. 그 라디오 방송 진행하실 때 애청자였는데 제가 네. 좀 사실 많이 그때 배운 걸로 지금 근근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방송 잘하셨었는데 이렇게 또 정책 싱크탱크 대표까지 맡으시고 네. 정말 다재다능하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맡으시고는 네. 어떠세요? 아니 제가 죄송하게도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네.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제가 그거는 좀 토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자문하는 성장과 통합이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네.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자문을 하고 있지만 이 성장과 통합이라는 조직 자체는 그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사실 작년 11월에 네. 뒤늦게 제가 만 66세가 훌쩍 넘어가지고 네. 뒤늦게 정년 퇴직을 했어요. 제가 이 기관장 임기가 그때 끝나서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저도 제2의 인생이 될지 아무튼 은퇴자로서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제가 팔자가 센 건지 일복이 많은 건지 아무튼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앞날이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또 탄핵이 온 국민이 다 지켜본 그 친일 쿠데타인데 총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을 억압하려고 했던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그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이제 시간이 끌고 하는 과정에서 광장에서 싸운 우리 국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이거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지식인들이 또 특히 이 정책 역량이 높은 그런 분들을 좀 규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정말 광장에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지만 네. 또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 연구하신 분들 또 전직 관료들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네. 힘을 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 여기도 반영된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께 이런 정책 자문 특히 성장 전략 관련해서 요청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조직 자체는 특정 후보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겠네요. 또 네. 민주당 내 경선도 있을 테고 그렇죠. 한 상황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계엄이나 내란이나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모인 전문가분들의 싱크탱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소위 이제 민주 진보적
계통의 정부가 정말 유능한 모습 네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정책을 잘 준비하는 것하고 네. 이런 계엄이나 내란 같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를 막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헌법이나 또 법률을 통해서 뭐 계엄의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좁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계엄을 막은 건 사실은 우리 이 높은 시민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장병들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초위의 사령관이라는 네, 네, 분들은 그리고 뭐 헌법이고 뭐 법률이고 다 무시하고 그렇게 동조한 분들이 많았던데 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또 그런 정책 대학원장도 했고 정책에 또 많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너무나 빤히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말이 됩니까? 개명천지에 무슨 계엄령입니까? 네. 처음에 무슨 이게 농담인가 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결국 지금 삶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희망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뭔가 그런 분풀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일 잘한다. 네. 내 삶이 이렇게 훨씬 좋아졌다. 네. 앞으로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오겠다.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떤 분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게 되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이 성장과 통합이 하는 일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저의 판단도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또 개인적인 그런 경제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성장 전략에 대한 자문, 이재명 전 대표의 성장 전략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또라고 또 거기서 말씀하셨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뭐 넓어졌죠. 넓어졌고. 범위가. 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저는 몇 달 전인데요. 2월 달이던가요. 경향신문에 칼럼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성장인가라고 칼럼 쓰신 것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예전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트레이드 마크이실 정도로 굉장히 재벌 개혁과 이런 개혁 과제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장론은 조금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재명 전 대표도 사실은 기본소득제, 기본사회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한 분배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한 정치인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뭐 우리 이현재 박사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시경제학에서 경제의 이제 큰 근본적인 목표는 성장, 분배, 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어렸을 때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뭐 이거 하는 것처럼 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지금 우선시해야 될 목표인지 네. 하는 거는 달라지는 거죠. 네. 예, 뭐 금융위기가 막 일어난다든가 무슨 뭐 팬데믹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 급선무가 네.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성장은 그럭저럭 괜찮게 되는데 뭐 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분배 문제가 중시돼야 되는 거고 지금 한국 경제는 뭐 다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배는 뭐 문제입니다. 불평등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됐죠. 그러나 지난 한 10년간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예, 뭐 여러 지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 약간의 개선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성장 동력이 소멸해 나가는 것이 정말 문제다. 지금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경쟁력을 너무나 잃어버렸고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이런 거를 방치하면 분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성장을 우선시한다 하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뭐 경제 성장론 전공이기도 하고 저는 성장을 무조건 성장을 위한 성장 네. 아니면 모든 것을 성장으로 해결한다는 성장 만능주의 이런 걸 제가 비판을 했고 지금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춰주자는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성장을 하되 이게 분배 친화적인 이 성장을 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장 그리고 또 성장 정책을 추구할 때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분배 친화적인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고 네네네. 또 분배를 할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성장에 막 해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막 변화하는 그 기술과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막 변화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그 경쟁에 뒤처지는 분들한테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네. 준다. 그러면 분배적에서 좋고 성장에서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렇게 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가는 게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뭐 교수님은 정치인은 직접 아니시니까 이거 뭐 다른 관점이실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성장 후분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래가지고 기업들 많이 지원하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 거고 그런 분배도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 복지 정책을 써서 취약계층한테 돈이 많이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그게 기업한테 가서 성장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싸우잖아요, 정치인들은 사실. 그거 싸울 일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냥 학문적으로 보면은 좀 논쟁의 소지는 있죠. 왜냐하면 뭐 이론적인 틀이나 또 실증적인 증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경제학자는 제가 말했던 포지션 자체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네. 이게 맞다 틀리다 하겠지만은 그거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우선 그렇게 소위 선성장 후분배 이렇게 막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게 막 다 해주고 하면 이 성장이 돼서 자동적으로 분배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소위 그 시장 만능주의적인 네. 약간 그런 경향이죠. 왜냐하면 저는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 되도록 각별히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 정책을 하더라도 네, 제가 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 성장을 하는데 그게 그 성장의 과실이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국민에게 혜택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우리 청년들이 네. 그 어렵잖아요. 네.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취업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우리 그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늦은 나라거든요. 네. 빨리 가서 뭐 돈도 벌고 그걸로 뭐 그 저축도 해서 자산 형성도 하고 뭐 소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뭐 또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대답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계속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한테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방식으로 이걸 그 성장 정책을 만들 것인가. 뭐 그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데 예. 거기다가 그냥 그 금융 지원이나 하고 그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빚만 커지고 네. 경제 성장에 뭐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는데 네, 네, 그것도 어떻게 하면 그 불가피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또 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과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네. 나가는 그렇게 하면 이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걸음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방법론을 말씀 꺼내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근데 성장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막 이런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성장 동력 상실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네, 네, 그것도 상실하면은 상실한 채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옛날에 일본도 그랬고 우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한테 뭔가 이거 뒤집힐 수 있다.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지불식간에 이제 우리가 한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한 1%씩 내려오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거의 뭐 자연 법칙처럼 이건 뭐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아직 그 훨씬 그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여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노동 생산성이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비해서 뭐 50% 60% 정도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됩니까? 네. 그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OECD 국가에도 뭐 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도 있고 뭐 덜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스페인, 일본,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게 뭐 약간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많이 컸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나라들보다 다 더 높죠. 그런데 노동 생산성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노동 시간이 그 훨씬 기니까요. 그래서 그 노동 생산성 할 때 노동 시간으로 나눠버리니까. 시간당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느냐. 이게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 그런 면에서는 훨씬 낮은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그들만큼 올리면 그만큼 소득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노동 시간도 더 단축해 나가는 게 네, 맞겠죠. 그러나 아직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그 성장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런 거고 우리가 왜 일본의 노동 생산성, 영국의 노동 생산성에 맞춰야 됩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또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이 젊은이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네.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뭐 결혼도 안 해. 그리고 이 세계 최저의 출생률이라고 네. 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이제 활기찬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되는 그런 경제, 성장하는 경제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그거는 뭐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이론적인 개념이기 네. 때문에 뭐 가서 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보통 2%로 보는 2%, 뭐 1.9%,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아니, 지금 이제 추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뭐 20년간 네. 5년 지날 때마다 1%씩 이렇게 쭉쭉 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25년이니까 네.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5년 임기를 하고 2030년이 되면 한 1.5%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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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네. 목표로 잡기는 그때까지 이걸 추세를 반전시켜서 잠재 성장률 3% 정도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소득 1인당 소득도 올라가는 겁니까? 국민 1인당 소득은 사실 제가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성장 전략을 주문하셨을 때 네.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학자로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은 정치인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 그거를 주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3, 4, 5 성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3, 4, 5.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자. 3%.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출이 중요하니까 네. 우리 성장에 있어서 세계 4대 수출국이 되자. 네. 네. 지금은 이게 이것도 매년 뭐 당연히 순위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6위일 거예요 아마 최근 순위가. 뭐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 2, 3등은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보다 워낙 사이즈가 커서 중국, 미국, 독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4위, 5위는 뭐 우리가 충분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약화돼서 네. 지금 6위로 밀려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일본인데요.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아마 이제 30년 가기 전에 달성이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1인당 국민소득 계산할 때 달러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원래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정확하게 평가할 때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뭐 또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이 지금 작년에 36,600불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한 이게 이 수준에서
$35,000에서 $36,000 이 사이에서 한 지금 7, 8년을 계속 요 사이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정체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년 경제 성장이 있었으니까 네.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원화의 가치가 계속 네. 떨어졌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달러로 환산하고 보면 도로 제자리고 그렇군요. 도로 제자리고 올해 좀 올랐나는데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네. 지금 작년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36,600달러가 나온 거지. 네. 지금 올해 그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요, 이거 네. 지금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이거는 우리가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왜 그럼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냐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생산성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국제 경쟁력 이런 게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우리 이 경쟁력을 회복을 하면 원화 가치가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지금 원화 가치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1인당 뭐 42,000불, 3,000불은 금방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수입할 때 비싸게 수입돼서 우리 국내 물가도 오르고 이러면은 받는 월급은 같아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좀 줄어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그거는 이제 올라가면 뭐 이제 다시 경제학을 아시니까 이제 막 거죠. 구매력 기준으로 그렇게 네네네. 이제 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 네네네. 예. 그런데 단지 그냥 우리가 원화로 번 소득을 그냥 환율 기준으로 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게 몇 달러에 해당하냐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소득이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구매력 그건 자체는 아니지. 크게 변동하지 않아도 네. 그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제가 3, 4, 5 전략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사실 네. 747 전략을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해요. 네, MB 이명박 정부 때 많이 그렇게 사실 돈 많이 벌어드리겠습니다로 당선된 대통령 아닙니까?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은. 근데 사실 교수님은 이명박 정부 때는 비판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MB 정부 때의 747 전략하고는 비슷한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질문도 좀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백하자면 네. 저도 3, 4, 5라는 것을 제시를 해놓고 747이 뇌리에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무슨 747 재판인가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747이라는 매우 이 높은 그런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 자체가 그 잘못된 7% 것은 성장을 아니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때는. 네, 네, 7% 7% 아마 그리고 4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네네네. 4만 달러 그다음에 7이 뭐 세계 7대 뭐 뭔가 네네. 아무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MB를 다시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상황이 제가 그때 그런 비판을 할 때 이런 비판을 했어요. MB 정부 출범이 2008년 네, 네. 초반이었는데 네. 2월 달에 취임하고 뭐 그런데 그 2007년부터 이미 미국에 지금 우리 시청자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 좀 저신용 계층에 대한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네, 네. 이게 이제 이미 이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 이런 모기지 회사들이나 그쪽에 많이 했던 뭐 소형 은행들이나 파산이 시작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뭐 굉장한 그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 우리 한국 경제도 가계부채 문제가 네, 그때 네. 굉장히 좀 심각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네, 비유를 네, 했던 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서 달려보겠다 하는 네, 건데 네, 네. 747은
사실은 달리는 게 아니죠. 나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거의 네. 날아보겠다 하는 네. 건데 그거는 길이 좋고 차가 좋을 때 하는 거지.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독에서 그 좋지 않은 차로 마구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거 속도 제한을 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앞으로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차도 지금 그 벤츠, BMW가 아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과속 질주 내지는 그 비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은 안정을 중시해야 될 때인데 예. 뭐 성장을 뭐 열심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갑자기 뭐 성장률 우리가 막 끌어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라는 게 원래 그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네네.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적정 수준에서 경기가 유지가 됐을 때 성장하는 그 기초 체력에 관한 네.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초 체력,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초 체력 그것에 입각한 우리의 성장 능력 네. 그것을 키우자는 거지. 이거를 막 일시적으로 막 부양하고 네. 해서 무리한 성장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때 당시 환경의 경제 환경에 맞는 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도 나오는 거 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한 게 고환율 정책이거든요. 네, 환율을 막 더 올려가지고 네. 우리 저기 이 물건값을 싸게 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싸지잖아요. 네, 고환율로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수출을 막 활성화시키고 경기 부양을 하자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경제 펀더멘털에 네. 충실한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생산성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좀 개념적인 건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다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하면 그 생산성이 올라가고 질적인 성장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해야 될 게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었던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영을 책임 맡고 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맨 처음에 가장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많이 일하고 오래 일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짜 짧은 시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잘 처리해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방식이 과연 최선의 방식인지 새롭게 나온 기술은 없는지 뭐 새롭게 나온 앱은 없는지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뭐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하던 업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막 기막히게 잘하는 아니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없는지 계속 우리는 그런 숨 쉬듯이 혁신을 하자 이렇게 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지금은 AI의 시대입니다. 지금 네네네. 그렇죠. 뭐 놀라운 속도로 AI가 그럼요.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도 뭐 한때지 뭐 그렇게 계속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지난 뭐 한 5년 앞으로 10년은 그냥 이 AI가 엄청난 우리 이 삶과 경제 생활과 모든 거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I를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네. 우리의 삶도 더 윤택하고
재밌고 더 보람이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 이 모든 산업 현장에서 농업부터 제조업, 서비스업 모든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 AI를 잘 활용하면. 그리고 정부나 이런 공공 부문에서도 AI를 통해서 더 맞춤형의 좋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정책 결정, 네.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네. 더 좋은 그런 효과적인 정책 결정도 할 수 있고 이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미국, 중국이랑 뭐 그냥 그러니까요. 맞짱 떠가지고 그게 수백조 원씩 투자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할 되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되나요? 그대로 그 이제 부분 뭐 어떠세요? 그들과 같은 그런 방식의 경쟁은 우리가 아무래도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다른 루트를 말씀하시는 다르죠. 거군요. 예. 아니 중국에서 저 딥시크 나왔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그 네네네. 이런 고성능 AI 칩 네네네. 수출을 제한을 하니까 네. 또 궁함 궁죽통 뭐 이런 네. 말이 있죠. 예, 예.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들과 모든 면에서 그렇게 겨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틈새 시장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네. 제조업이 우리처럼 갖춰져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제조업 노하우를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AI와 접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축적된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이제 지금 과학기술 면에서는 뭐 상당 부분 미국도 앞서 나가고 있고 뭐 그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분야가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그거는 과학기술이 앞서 나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아직은 뭐 특정 영역을 빼면 네네. 대부분은 한국이 많이 앞서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네네.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볼펜 하나만 봐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 일제 연필은 왜 그렇게 예쁘고 깔끔하고 맞아요. 뭐 그런데 한국 거는 네. 뭔가 좀 투박하고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중국에서 나온 게 다 그렇거든요. 이 플라스틱 저것만 봐도 끝에 약간 뭐 이렇게 까칠하게 나온 것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제조업 현장 구석구석에서 축적된 노하우, 숙련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농사 짓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이제 다 어르신들만 남은 것처럼 네.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제 숙련공들은 다 진짜 어르신들이고 네, 젊은이들이 그거 안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잘안 되잖아요. 가죠. 그래서 공장 가서 일하기 싫어하죠. 이거를 빨리 그 데이터 표준적인 데이터로 빨리 그 전부 데이터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걸 이제 데이터를 최대한 축적하고 이제 필요하면 아시아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도 연대하고 해서 이거를 이 알고리즘으로 하고 이제 AI와 접목을 해서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네. 이 제조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많이 좀 우리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네. 자율제조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서 하나 공장 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도 이제 제조업 바깥에서 이제 분류로는 서비스업이 되겠죠.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 멋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네네. 이제 뭐 그 디지털 트윈으로 뭐 생산 과정을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걸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링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조립하고 용접하고 이런 제조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이 익힌 그 기술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은 다 연세가 드시고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그거를 AI한테
말하자면 이제 넘겨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남겨져서 젊은 노동자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 AI를 컨트롤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그 데이터화하는 것부터가 네. 그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교육을 받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엔지니어들도 달라붙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걸 표준화된 데이터로 만들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뭐 그냥 꿈꾸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식의 노력들이 이제 이미 일부 진행이 되어 왔고 이런 거를 우리 또 무엇보다 그 우리 지금 산업 공동화를 염려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중소기업 포함해서 기업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 이런 그 청사진을 가지고 또 필요한 어떤 마중물 투자나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 충분히 그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해서 사실은 뭐 이 변화를 주도하고 성장을 끌고 나가는 건 민간 기업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마지막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부분은 기업이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거기서 정부가 지금 어쨌든 정책 연구하셔서 또 이제 자문하시고 하시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제 성장을 높이려면 또 엄청 이게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기업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여기 끼어드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럼 기업들한테 그냥 맡긴다. 예를 들어서 뭐 자원 배분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제가 과거에 이런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아주 잘만 설계되고 집행되면 그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이 개도국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약간의 이단아였습니다. 네. 그 왜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네네네. 소위 뭐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던 그런 세계에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할 거 없이 다 이제 산업 정책에 나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기업한테 뭐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그런데 거죠. 이게 이제 개도국 단계에 하는 거하고 또 선진국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이거는 누구보다 경험이 좀 축적이 돼 있는 편이라서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70년대 중화공업화 네.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야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라고 하지만 포항제철 뭐 건설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노동 집약적인 거 하는 게 경제 이론에 맞아. 그게 비교 우위에 맞는 거야. 네. 그렇게 젓가락을 어렸을 때부터 써서 그런지 뭘 조립 같은 걸 잘하더라고. 네. 라디오 이런 거 텔레비 조립 계속해. 그리고 가발도 잘 만들고 신발도 잘 만들어. 그런 거 계속 하라고 했어요. 무슨 제철이야. 이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거 너희도 그 기술도 없잖아 했는데 밀어붙였죠. 결국 이제 미국이랑 안 도와줘 가지고 일본 이제 그 신일본 제철 낡은 시설 갔다가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시작한 지 뭐 10년 15년 되면서부터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효율성 있는 그런 종합 제철소로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 70년대 중화공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오늘날의 재벌도 생긴 거예요. 네. 정부가 그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기존의 비교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올라가고 더 산업화를 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소득을 더 빨리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거를 잘했다고 보고 물론 정부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무리한 것들도 있었고 네. 부작용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빨리 올라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정부와 소위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파트너처럼 정부는 뭐 정책 금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하고 그때만 해도 뭐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에 저거에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런 그 산업 정책을 하면서 거의 뭐 경제 전쟁처럼 하고 있는 판국이고 무엇보다도 전환의 시대잖아요. 네. AI 전환, 네.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에너지 전환, 그 기후 위기도 갈수록 네. 심각해지고 이런 큰 전환의 시기에는 각자 뭐 이렇게 해보고 말고 나는 관심 없어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런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가 전략은 이런 거야. 물론 민간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그림을 좀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많은 기업과 국민이 공감할 때 정말 저게 해보면 되겠구나. 한번 우리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정부가 그 마중물 투자도 하고 이런 그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정말 한번 해볼 만하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신나게 이 변화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런 그 과거와 같은 무슨 특정 뭐 재벌 기업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 할 거 없이 생태계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성장의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경쟁에서 처져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이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사실 마중물 투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재정?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재정은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 이전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평가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재정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전 정부가 뭐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그런 게 뭐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재정을 정말 이게 펑크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모토가 건전 재정이었어요. 네. 건전 재정이 뭡니까? 재정 균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한편으로는 감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수 추계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세를 했지만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만큼 쓰면 된다. 그랬는데 뭐 세수가 형편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막 한 해에 막 60조 막 이렇게 막 모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생겨. 작년만 해도 지금 우리 GDP의 4.1% 재정 적자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1% 4.1% 재정 적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미래를 위한 이런 투자가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는 저기 AI 뭐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어.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가 필요해. 네. 내가 좀 학자금 대출 좀 받아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딴짓하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으면 좋은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정에 그런 경기 관리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러저런 요인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뭐 국채 발행도 하고 해서 그 민간이 지출하지 않는 거를 정부가 지출을 해서 경제를 다시 살려야 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건전 재정한다고 그러면서 뭐 갑자기 R&D 예산도 뭐 팍 깎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죠. 최종 적자를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차기 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돈만 많으면 온갖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기업을 그렇죠. 위해서도 하고 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고 싶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의 기본은 그 정부 지출 중에서 구조조정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정부가 뭐 이런 큰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거를 하면 각 부처에서 우리 부처는 이거 하겠다. 우리 부처는 네. 뭐 관련해 가지고 뭐 네. 하고 그런 게 또 쌓이고 시간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어떤 정책 주제와 관련돼서 막 중복도 되고 하는 그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고 또 이미 그런 애초에 그런 사업 목적은 이미 다 달성이 됐거나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 정책이 뭐 필요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한번 뭐 이렇게 뭐가 생기면 그쪽에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없애기 어렵고 해서 그런 것들도 많고 네. 뭐 이렇게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너무 이제 투박한 방식이고 뭐 네. 좌충우돌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좀 우리도 정부 효율성 그 부분에서 할 일이 상당히 있다 하는 네. 거고 또 세정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하 경제가 그 이런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지하 경제가 커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뭐 월급쟁이들 그 유리지갑에서 네네. 내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거 그런 거 많아요, 사회 정의상 조세 정의상 옳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AI 정부를 얘기했는데 네. 이제 세정도 AI 베이스로 해서 진짜 그 탄루소득 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과세 기반을 확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좀 더 중장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조세 체계 자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쪽으로 좀 개혁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뭐 제조업의 AI 전환이라든가 뭐 기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산업들이 뭐 바이오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콘텐츠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투자 재원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이건 재정은 약간의 그 인센티브를 주는 네. 이제 아까 뭐 마중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투자 재원은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맞아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라고 하는 공감을 얻는다면 네. 우리 이 대기업들도 출자하고 우리 그 은행들 금융기관들도 네네. 사실은 금융이 그 뭐 은행이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맨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네. 투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정부가 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국민도 참여해서 네.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국민 펀드라고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AI 국민 펀드 해서 네. 우리 AI 대전환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들은 사실은 그냥 재무적으로 뭘 내가 저기다가 투자해서 뭐 수익률 얼마 되는지 보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당사자잖아요. 네, 네, 네. 저걸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사실은 펀드 수익률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그 컨소시엄이자 펀드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 재원도 대규모로 좀 마련하고 네네네. 그런 거를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그 국부 펀드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데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화제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개념이신 겁니까? 이건 좀 다른 겁니까?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발전된 개념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국부 펀드라고 하는 게 국부 펀드 그러면은 그 국부 펀드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이나 네, 그렇죠. 그 한국투자공사 네네네. KIC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산유국이나 뭐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또 펀드도 하고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서 노르웨이 그렇게 하죠. 사우디 무슨 뭐 네네네. 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전 세계 3위 규모의 네네네. 연금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게 다 이미 기금 다 고갈됐고 이제 미국처럼 아예 시작할 때부터 부가식으로 한 나라들 다 대부분 다 부가식이고 네. 우리는 이제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재정이 고갈된다 어쩌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동의하지 않는 한 네. 그 국민연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성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고요. KIC도 사실 이거 외환보유액을 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라 이런 장기적인 투자, 모험 투자 이런 거는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외환보유고가 뭐 적정 외환보유고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일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아까 국민펀드라는 그 네. 개념을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부펀드가 뭐 엔비디아 같은 걸 투자한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 그 돈을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닌데 엔비디아처럼 성공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모험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정부가 왜 민간 기업을 그렇게 네. 지배하고 뭐 배당을 하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TSMC도 그거 대만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출발한 거고요. 네네. 아까 제가 뭐 대만의 그 반도체 업체 TSMC. 그렇죠, 파운드리. 네네네. 우리 이 포스코 얘기도 제가 네네네네. 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국영 그러네요. 기업으로 근데 그렇게 지금 일반 출발했던 주주들도 거고. 많이 투자하고 뭐. 지금은 그러죠. 이제 네. 민영화됐죠. 민영화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적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지분 투자를 더군다나 뭐 지배주주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민간 투자가 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게 그거를 우리 시장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저 박수 칠 일이지 그게 무슨 뭐 반시장적인 것처럼 뭐 얘기도 하고 그 참 심지어는 무슨 뭐 그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정치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격하려고 그러면 아무거나 갖다 대고 뭐 공산주의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좀 어이가 없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잘 모아서 민간 재원도 같이 붙여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하나 세워서 다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잘 가도록 그래서 투자를 기업들이 같이 해보자. 스스로 맞아. 정부가 정말 그 우리 한국 경제에 그런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향을 제시를 했네. 우리도 사실은 이게 나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부와 민간의 이런 그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생태계거든요. 그 TSMC 얘기했지만 거기 파운드리잖아. 네네네. 우리 지금
최근에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게 특정 기업 얘기해도 되나? 아, 뭐 상관없습니다. 퓨리오사 네네. AI 같은 경우 뭐 이제 메타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뭐 네네. 안 했다 뭐 해서 이제 뭐 이건 뉴스에도 나온 거니까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한국에 그게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그런 패밀리 설계하는데 네. 그리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증하고 인증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 일본이 수출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괴로움을 겪었던 네. 소부장, 네, 네, 소재 네. 부품 장비 뭐가 또 서플라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뭐 그 70년대와 달리 뭐 네, 생태계가 네.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각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해보지만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비전이 이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비전이 되고 그래? 그렇다면은 나도 참여하고 내가 펀드에 출자도 하고 그러고 나면 뭐 무슨 뭐 우리가 잡기를 배워도 뭐 자기 돈을 잃어야지 뭐 잘 네. 배운다 그러는데 네. 자기 돈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겠죠. 네. 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아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그 말씀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뭉칠 수 있겠어 이제?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막 억지로 시키니까 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많이 이렇게 뭐 기업들도 그렇게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국민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제가 보십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사회적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고 갈등이 심하고 개인이 파편화된 그런 사회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걸 바꾼다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꾸준히 이 최선을 다한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변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화에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은 그 변화를 굉장히 앞당기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에 대한 신뢰 바닥에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저는 다음 정부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부. 지금도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네.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는 대행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결정한 사람도 자기 임명 못한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임명 못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위헌이다. 그거는 국회가 결정했으면 해야 된다 하는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 묵세 그거를 자기가 대행인 주제에 그거를 막 임명을 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도 자존심 있는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의 그런 그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거짓말의 향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자존심은 쥐꼬리만큼도 없나 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큰 핵무기였고 거꾸로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하네. 우리 정부가 정직하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알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또 실수가 있었으면 잘못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이것을 제대로 하면 저는 사회적 신뢰는 급격하게 우리 국민들이요 다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도 많고 남들에 대한
배려심도 많고 그렇죠.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네. 진짜 각자 도생 분위기가 돼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함께 잘해봅시다 하면은 네. 신명나게 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그런 정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만에 하나 제가 거기에 어떤 그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을 지금 돕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라이브 진행하니까 꼭 이 매일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유종일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그리고 현재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